중국 투자 전문가 찐링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력 저희가 화면으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증권사에서 이제 중국 증시 연구위원 지내셨고요. 네. 상해에서 울산에 이제 영업 담당을 또 하셨고 찐 중국 전문가. 라고 보셨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굿모닝 인포맥스에서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하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 주에 양회, 특히 어제 전인대 관련된 대대적인 이제 발표가 있었던 주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중국 증시나 경제를 바라보는 좀 시각이 예전과는 달라진 게 있는가 아닌가라는 물음표에서 저희가 이런 좀 시간을 많이 준비한 게 있거든요.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시각이 좀 최근에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피부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조금 과하게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도 진짜 그렇게 느끼시는지 이 부분 좀 듣고 싶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주식 투자에만 한정시켜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중국 시장에서 어떤 큰 변화가 발생했을 때 우상향이든 하방 경직성이든 항상 한국 투자자들이나 한국 업계에서는 좀 한 발 늦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국이랑 홍콩 증시 급등이 정확히 말하면 춘절 연휴 이후 지금까지 딱 한 달간 급등한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한국 투자자들이 뭐 중국의 개별 종목이든 펀드 ETF든 그 순매수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뭐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항상 중장기적으로 급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달 또는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초기에 가장 급등폭이 가장 크고 그 후에 방향성은 상향이지만 상승폭은 어느 정도 조금씩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원리인데 근데 한국의 자산운용사도 최근에 뭐 AI나 로봇 관련 ETF나 펀드를 새로 런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지금이 2025년인데 과거에 중국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이 가장 많이 급등했을 때가 2019년이에요. 거기서부터 한 1년 반 동안.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투자자들이 또는 한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펀드 런칭 시점을 보면 항상 1차적인 최고의 급등폭을 지날까 말까 또는 이미 그 단계를 그래서 좀 타이밍상 좀 아쉽다는 점이 들어요. 하지만 뭐 펀드든 ETF든 런칭하는데 최소 3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에 미국 증시 뭐 급락이든 중국 증시 급등이든 예전에 비해서 너무 좀 안일한 마음가짐보다는 그때그때 빨리 반응해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뭐 약간 팩폭 수준으로 지금 약간 좀 늦었다. 저희한테도 이제 하지만 방향성은 저는 올해는 상향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속도 면에서는 일단 급등하는 국면 뭐 끝날까 말까 하는 그 시점인 거는 같다. 사실 이번에 중국도 한 달 사이에 뭐 1월 20일에 딥시크가 돌풍처럼 나타나고 나서 사실 그 전에도 이미 나타났는데 미국 쪽 AI 쪽에서 막 자극을 받고 반응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작년에 7월이든 12월이든 딥시크가 이미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번에 1월 20일에 발표한 게 가장 돌풍을 일으켰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 달 동안 중국 현지 투자자들도 예를 들어 중국 증시 중에 외국인 비중이 5% 미만이고 90%대는 다 중국 현지 투자자예요. 그중에 개인이랑 기관으로 반반도 나누면 이번 한 달 동안 중국 개인 투자자 중에 과연 몇 명 또는 몇 %가 진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는지 사실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기관들이 더 빨리빨리 반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아버지는 20년 차 개미 투자자인데요. 아버지를 포함해서 주변의 친구들 반응을 보면 한 달 동안 급등한 건 오케이, 기분 좋다. 하지만 과거 몇 년 동안 그 마이너스 폭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더 올 한 해 최소 6개월 이상은 좀 더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생각은 1차적인 최고의 급등폭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은데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도 우상향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초반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뭔가 네. 달라진 게 있는 거냐고 좀 광범위한 질문 드릴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는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딥시크가 쏘아올린 그 공 때문에 네. 사실 세계가 놀랐고요. 네. 증시도 사실은 그때부터 좀 더 기술주 중심으로 좀 네.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보자면 뭔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지만 중국 경제를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내수도 그렇고 크게 좋아진 점이 있나라는 부분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저는 이 대해서 질문을 왜 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요. 어.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딱히 없는 게 네.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반도체, AI, 휴머노이드 로봇.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GDP가 지금 전 세계 한 18%를 차지하잖아요. 아무리 예전부터 전기차든 배터리든 태양광이든 지금의 AI, 클라우드,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항상 3, 4년마다 새로운 핫 이슈 트렌드가 나타나고 이 모든 자본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는 건 당연한데 중국의 GDP 자체, 특히 내수시장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신흥시장 핫한 업체들이 관련 데이터가 중국 GDP나 관련 거시경제 전체 그 데이터에 합산시키면 그 비중은 아직은 작아요. 그래서 저는 딥시크, 저도 딥시크 창업자가 참, 원래는 평범한 외모를 가진 분인데 지금은 너무 잘생겨 보이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착각이 뭔가 중국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 성과가 나오면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점이랑 선까지 가고 선이 면에서 건강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가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이슈를 보편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워낙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그리고 주셔서. 한국 네. 투자자분들도 저희처럼 매일 데이터나 그런 거를 체크하지 않으신 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코로나 전까지 십몇 년 동안 중국의 GDP에 대한 성장률 중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게 내수시장 한 60% 정도. 그리고 내수시장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없었을 때는 수출 시장 규모 자체는 절대적으로 크지만 내수 시장에 비해서는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10% 이내인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코로나를 겪고 가장 예를 들어서 2024년 한 해 데이터만 놓고 보면 5% 성장했잖아요. 근데 각 주요 파트의 기여도별로 따지고 보면 내수 소비 기여도는 몇 년 전에 60%에서 2024년에 44%예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줄어들다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은 하는데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랑 기여도.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10% 이하인 경우도 많았는데 2024년에는 30%. 네. 그거는 상대적인 비율 조정도 있지만 순수출도 계속 미국의 관세나 제재도 불구하고 사실 그 2019년 한 해만 빼고 그 후에 몇 년 동안은 대미 순수출이 흑자 규모가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리고 1대1로 관련해서 전 세계 150개 나라로 계속 수출을 확장하면서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이미 20% 이하로 줄어들고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민간 기업이랑 국유 기업이 투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투자의 기여도는 이번에 26%예요. 그래서 이런 각 중요한 파트의 기여도로 봐서도 지금 시점에서 또 3월 5일에 전인대가 열렸는데 리장 총리가 정부 공작 보고에서 작년에는 재정 적자율이 3%였는데 올해는 4%로 늘어날 거다. 그러면 4% 중에 인프라에 가는 재정 예산도 있고 내수 소비도 제조업도 있고 AI나 첨단 제조업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여러 GDP 성장률이나 거시경제 관련 이슈에서 가장 정부 입장에서 큰 과제는 작년에 비해서 내수 소비를 확장하면서도 전체 GDP에 대한 기여도를 점진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냐. 그래서 올해는 거시경제에서 인민은행의 금리 조절 그것도 중요하지만 4%라는 재정 적자율이라는 범위 내에서 내수 쪽에 어느 정도 들어요. 그걸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거시 정책으로 내수를 실질적으로 확
확장시키는 거는 비현실적이요. 사람들이 기대할 뿐이지 결국은 경기가 안정화되고 사람들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야지. 그래서 재정 적자율 확대로 어느 정도 내수 확대에 대한 재정 예산은 늘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중국 내수 좋아질까요? 그런 천진난만한 기대를 갖는 거는 저는 좀 유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은 매월 내수 소비 관련 경제 지표를 발표하잖아요. 네. 사회 소매 판매. 근데 1월, 2월만 합산해서 3월 발표해요. 그래서 다음 주 말쯤에 1, 2월 합산 내수 소비 지표가 발표되는데 제 생각에 정부 입장에서도 물론 연초는 연휴가 많이 들어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3월 지표부터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표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3월 5일 전인대 3월 11일까지 전인대 끝나고 3월 말에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정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까. 네. 확실히 경제 전체에서는 일단 올해 내수, 내수 쪽을 좀 주목해서 내수 플러스 순수출인데 네. 해외 순수출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체계적으로 1대1로를 통해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최근에 트럼프발 관세 캐나다, 멕시코, 중국 또는 나중에 한국 가능성도 있겠지만 똑같은 뉴스가 나와도 오히려 중국 국내 언론에서는 특별히 자극받거나 흥분되거나 그러지 않고요. 왜냐면 지난 몇 년 동안 트럼프 일기 때 2019년부터 작년까지 4~5년 동안 이미 훈련됐고 이미 중국도 거기에 대응 조치를 하나하나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내는 그런 이슈는 물론 기사는 쏟아져 나오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가장 우선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이미. 이미 대비도 좀 해놨고 일기를 경험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연구님 점도 연필이나 이런 번지지 않은 볼펜으로 찍는 점이 있고 완전히 먹물 가득 찍어가지고 훅 점을 찍으면 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잖아요. 이제 약간 지금 중국 태클을 보는 시각이 그런 점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 전부터 사실 왜 이제 와서 난리인지 모르겠다는 표현 아까 써주셨단 말이죠. 딥시크도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딥시크는 저도 우리 방송 홍 앵커님이나 저희 리서치하는 사람들 항상 이런 관련 동향을 주목하고 팔로우 하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딥시크가 작년 7월이랑 12월에 항상 몇 개월마다 업데이트한 그 빅모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월 20일에 전 세계 대상으로 오픈 소스에다가 그 필요한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 현지의 AI 빅모델 업계에서는 작년 7, 8월쯤에 이미 이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아요. 네. 근데 그 딥시크가 비상장사인데다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AI라면 미국의 오픈은 항상 작년에는 챗 GPT가 저도 챗 GPT에서 지금 딥시크로 갈아탔는데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에 제가 딥시크 이번에 돌풍을 일으킨 다음에 그 량원펑 창업자 량원펑이든 딥시크에 언제 했다 그걸 쭉 찾아보니까 작년 6, 7월쯤에 이미 중국 AI 업계에서는 이 사람은 진짜 괴짜다라는 걸 이미 인지했고 거기다가 비상장사라서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지만 거기다 작년에는 오픈AI 챗 GPT가 인기였고 근데 작년 7월이랑 12월에 딥시크가 그 전에 버전을 AI 모델을 발표했을 때도 미국의 주식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헤지 펀드나 벤처 캐피탈이나 AI 쪽 기술을 알면서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량원펑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니까 업계 내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월 20일 딥시크 돌풍이 일어나기 전에 예전에도 이미 그 전에 버전을 발표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네이처 잡지라든지 이미 이게 진짜 주목해야 하네.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보고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 이미 업계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의외로운 게 이렇게 신속하게 이런 성능, 이런 수준, 거기다 오픈소스 무료로. 그래서 저도 딥시크 홈페이지에 가서 그
영어로 된 버것을 너무 네네. 분량이 많아서 대충 봤는데 뭐 업계 관계자들이나 제 생각에 학생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 학생이든 AI나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무료로 그걸 보면서 학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 딥시크나 네. 그 여타 AI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발전 속도도 물론 어마어마했겠지만 미국에서 워낙에 독주로 가던 AI 기업들에서 이게 계속 투자 대비 수익이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아? 네. 투자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아? 고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 의문이 네. 생겼던 그 시점과 좀 맞물렸던 그래서 게 이번에 아닌가. 딥시크 나온 다음에 중국 친구들이 농담으로 하는 게 네. 딥시크 그 하나 만드는데 오픈AI 뭐 그 전무나 상무 연봉이랑 비슷하다고. 확실히 그 현지에서도 비용이 네. 한 그리고 이슈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량원펑이라는 창업자가 네. 제가 딥시크 나온 다음에 제 유튜브에서 량원펑 그 창업자는 창업 초기에 사실 자금을 뭐 유치하기 위해서든 뭐 어떤 마케팅 위해서든 뭐 경제나 증시 관련 언론의 인터뷰를 받는 게 아주 뭐 평범한 무난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창업부터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를 받은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똑같은 언론사의 똑같은 기자. 그래서 지금까지 외부 노출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괴짜로 부르지만 아예 그냥 아무런, 그리고 자금도 보통 창업할 때는 뭐 헤지펀드나 뭐 큰 금융사에서 뭐 투자자 받고, 근데 이분은 그 전에 이미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헤지펀드는 그거로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고유 자본으로 그걸 투자하기 때문에 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 8월쯤에 이미 중국 국내 그리고 미국의 AI 빅모델 쪽 진짜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였군요. 또 찐닝 연구원 임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 이전부터의 분위기. 갑자기 한번 들어봤고. 잘생겨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느끼세요? 뭐 성공을 하고 보니. 얼굴만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렇죠. 네. 농담으로. 자, 비아디도 그렇고 어제 전인대 그 행사에도 네. 샤오미 이제 CEO도 참석을 하고 네.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들, 민간 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밀어주는 것 같은 인상을 최근 몇 달 사이 네. 많이 좀 봤잖아요. 네. 이 기업 중심으로도 좀 해주시고 싶은 포인트 말씀 있을까요? 사실 민간 기업을 지금 이번에 와서 뭐 대대적으로 밀어준다는 게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이랑 민간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그게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격려와 지속적인 지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하는 민영기업 좌담회는 그 전에는 4, 5년 전에 2019년인가? 그래서 그게 아주 드문 현상이라. 근데 이번에 국가주석 주재 민영기업 간담회 전에 한 몇 주 전에 리장 총리 주재 민영기업 간담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언론에 그렇게까지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이번에 그 민영기업 간담회 첫 줄에 앉은 그 14분의 기업가들이 딱 한국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저희 생각은 민영기업 좌담회를 했다고 해서 뭐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더 밀어준다. 근데 국유기업은 뭐 별로 뭐 새로운 뉴스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나라에 있어서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민영기업은 아무래도 AI나 반도체 또는 그 클라우드나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 로봇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혁신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빨리 성과를 내는 이런 앞서서 뭔가 하는. 근데 한국도 5천만 인구인데 이 나라에 처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14억 인구에다가 국토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 식량이든 철도, 도로, 공항, 항구, 식량 그리고 뭐 물가 안정 그리고 의료 국가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그런 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유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사이에 많은 분야의 국유기업이 민간화돼서 그때는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떤 구조적인 해결 불가 문제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의 국유기업이란 민간기업에 대한 처리 방식 그리고 이제는 10여 년 동안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그 국유, 민영기업 이 두 가지 성격의 기업체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잡혔고요. 그리고 국유기업 입장에서도 나의 역할이 뭔지 명확하고 그리고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잠깐 무슨 이슈가 있으면 망설이거나 좀 관망하는 건데 이번에는 국가주석 주재 민영기업 간담회 그리고 첫 줄에 뭐 화웨이, 딥시크 뭐 다 그리고 유니트리 다 쫙 물론 거기에 첨단 산업 아니고 뭐 던육이나 농업 관련 기업도 있어요. 그쪽 하니까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우리는 더 열심히 중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도 쭉쭉 그러니까 어떤 명확성이랑 자신감을 더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세계에서 볼 때 이제 마윈의 등장, 뭐 네. 재등장 요거는 좀 주목할 만한 또 변화인가 사항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네. 해외에서는 이런 마윈의 재등장에 대한 이런 변화에 대한 보도가 많았지만 중국에서는 사실 그래요? 뭐 별로? 때가 됐네 그럴만하네 좀 똑같은 이슈에 대한 국내외 언론 온도차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한국 투자자분들이 워낙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주식을 많이 투자해서 근데 저는 2020년 말부터 한 2,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진행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범화 정책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예. 똑같은 산업, 똑같은 기업이든 물론 마윈은 대단한 사업가고 알리바바는 대단한 기업. 근데 14억이라는 중국이라는 이 정도 규모의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이 처음에 한 4, 5년 동안 모든 규제를 풀고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중에 뭐 미래 5년이나 10년 후에 나타날 어떤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규범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플랫폼 산업뿐만 아니라 과거에 태양광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재등장했다. 근데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범화 작업은 이미 끝났고 정부 관계자도 이미 공식 발언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과거의 플랫폼 산업보다는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지금 미래 5년에서 10년 동안 가장 키워드는 AI잖아요. 근데 이제는 과거의 그런 과거식의 이슈나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텐센트든 알리바바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AI에 투자해서 그거를 현금화시켜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이제 요건 짧게 저희가 이제 AI나 첨단 산업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 쪽도 상당히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현지에서는 너자투라는 애니메이션 뭐 열풍이다, 1위 찍었다. 근데 요거 이제 질문을 드려도 보셨다 이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영건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 앵커님이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질문이 아니요, 같은데 요거 진짜 저희가 질문 많이 드렸었어요. 궁금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82년생인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변 친구들에게 한 영화를 추천한 게 처음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수입하지 않고 있고 아마 수입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2월 설날 때 중국에 갔을 때 처음 혼자서 영화관에 가서 봤고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바로 다음 날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봤고요. 그래서 저는 2번 봤고 그리고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중국 친구랑 중국 놀러 갔다 왔잖아요. 또 2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너자2를 좀 과하게 4번을 관람했는데 IMAX 2D 맨 마지막 줄 중간에 앉아서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로 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설명 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뭐 영화 시간은 아니니까 다음에 또 모시기로 하고. 근데 나중에 혹시 뭐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근데 중국 국내 상영 기간이 3월 31일까지라서 근데 한마디로 이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서 나올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물론 캐릭터가 귀엽고 재미있고 감동도 있고 짜릿함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랑 용기를 오. 받았어요. 저는 그런 느낌 때문에 4번까지 봤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제 4번까지 봐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이젠 더 이상은. 네. 사실 이 질문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문화 관련된 소프트 파워를 그리고 이제 이 네. 제작사가 광시엔 마무리해야传媒인데 되는데, 광시엔 传媒 회장 왈 저도 이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광시엔 传媒 이 제작자 중에 한 분인데 그 회장 왈 2019년부터 50명 정도의 직원을 모아서 중국의 모든 신화 스토리 전설을 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준비용으로 그거를 다 정리해놨다. 너자2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주기적으로 중국의 뭐 장편 소설이나 영화를. 신화 그거로 네.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유할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작이에요. 네. 연구원님한테만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또 대답으로 들어봤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셔보기로 하죠. 나중에 중국- 보시면 네. 그 손속은 챙겨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네, 찐닝 투자 전문가 연구원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